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죠. 네. 우리는 그래도 부자 되기 습관을 들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준비했습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이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감정적으로 안 돼야 하는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납득이 돼야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도 재밌으니까 첫 번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네, 존니 대표님이 대학을 자주 방문하는데 그때 젊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항상 의아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에 관한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이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돈 싫으세요? 저는 돈 진짜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값진 것이 돈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이 싫은 사람이 있냐는 거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을 거라는 거죠. 자,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는데 이 돈에 관한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도 부도덕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강연 중에 돈을 아끼십시오. 소비를 줄여서 투자하십시오 라고 하면 가끔 반발 섞인 항변을 듣고는 하는데 소비를 최대한 줄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돈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 포기하세요. 이런 말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변을 듣기는 한다고 합니다. 존니 대표님을 돈에 벌벌 떨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야 얼마든지 웃어넘길 수 있지만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돈 싫어하세요? 근데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매스컴에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심심찮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돈으로 거의 불행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김승 회장님도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돈을 쫓을 이유는 없지만 돈으로 인해서 한 80% 이상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짚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 경제적으로 또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조금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인 거죠. 얼마 전에 한국 사회의 서글픈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었대요. 관계를 잃어버린 한국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어려움, 그 원인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힌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대화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더더욱 경제적으로 부가 약간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들조차도 만나기를 꺼려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더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인간관계, 특히 결혼이나 이성교제마저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축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일본이 이미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건 이게 명백하게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죠. 돈 이야기를 하면 아우 격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돈 싫지 않잖아요. 난 돈이 너무 사랑스러워. 난 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난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은 한 몇십 년이 진짜 늦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을 강조하지 않는 삶?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저희 아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사는 거는 돈이 없으면 너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저축을 해야 되고 저희 아빠 때는 저희 아빠도 주식으로 예전에 1억 정도로 날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식장에 맨날 가 계시고 저희 아빠는 50세 딱 되시면서 경제 생활을 다 접으셨어요. 아빠가 갖고 계신 부동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걸로 창출되는 수입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좀 돌보고 사시거든요. 근데 그때 주식으로 한 1억이 넘게 아빠가 갑자기 이제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순식간에 날렸다는 걸 나중에 듣고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 주식은 나쁜 거다.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다. 주식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패가망신이 된다. 그리고 주식은 남의 돈을 가지고 땡겨 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을 되게 많이 쫓아가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어떤 유교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지 않대요.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이 철학이 한국인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왜 함소원 씨하고 진아 씨 국제 결혼이잖아요. 중국 커플이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정말 다르대요. 중국 부자는요, 우리나라 부자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만큼 진짜 알짜배기 부자들이 중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돈을 중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돈에 초연한 척하는 사람들, 돈을 경시하고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작은 것도 그냥 욜로족. 그리고 지금 당장 행복한 거, 그게 뭐죠? 소확행 이런 것들, 그리고 헬조선이란 말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왜? 내가 앞으로 지금 행복하면 되니까 앞으로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지, 그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들에게 노후 생활은 굉장히 비참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돈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받아야 하는 부당한 대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어서 참아야 하고, 은퇴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돈의 노예로 사는 거죠. 가난하다는 건 바로 돈에 끌려다닌다는 거.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이 진짜 확 꽂혔어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가난하다는 거,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여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그 자살률이 세계 1위,
그리고 또 가장 빈곤한 그 노인 중에 가장 빈곤율이 세계 1위. 두 가지가 다 세계 1위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을 주제로 하는 대화를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나누시라고 합니다. 소비, 절약, 투자에 대한 식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돈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부모의 수입과 지출, 부채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경제생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신용카드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돈을 버는 과정을 모르고 아끼는 과정을 체험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 두 번째는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요. 그래서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수입보다 지출이 과도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부를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내가 만약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냉정하게 뒤돌아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술 마실 때 1차, 2차, 3차 싸, 내가 싸,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자신이 막 이렇게 호기 부르느냐고 술값도 막 펑펑 내고 막 하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막 그 카드 긁은 것 때문에 막 지진나고 막 아이들 사교육비로 막 써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런 작자가 술 마시면서 2차, 3차 막 고고하고 막 룸사롱 가서 막 쓰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곧잘 봤어요. TV에서. 그 무슨 뭐 전쟁, 부부 전쟁인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혼하는 얘기들 나오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면서, 그리고 또 고가 브랜드, 그리고 명품, 백 같은 거, 화장품, 뭐 소비는 거침없이 하는데, 뭐 동료나 아니면 누가 샀어, 이웃이 샀어, 그럼 나도 반드시 사야 돼. 그리고 2015년도에 조사를 보면요, 일반인들은 자녀 사교육비, 식료품, 외식비의 전체 소득의 60% 이상을 쓰는 반면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에 쓰는 돈 1% 수준으로 매우 적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반면에 부자들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및 사회보험에 22%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노후 준비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빈부격차를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투자하는 대신 비싼 커피값을 아무 생각 없이 지불을 하는 거죠. 요즘은 뭐 동네에서 싼 것도 많이 생겼지만, 뭐 대부분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에 4,000원씩이 넘어요. 요 정도? 거의 레귤러 사이즈가 4,000원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커피를 거의 안 마셔서 더더욱 갈 일이 없는데, 그전에는 그 맥카페,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2,000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커피마저도 이제 물을 마시면서 안 마시게 되죠. 그리고 집에 사다 놓은 원두커피 가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미네랄 망고 커피, 그거 미네랄이 들어있는 망고 커피, 요거 사가지고 그냥 가끔 한 잔씩 마시는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커피 값이 하루에 2,000원씩이라고 생각해도, 뭐 해빙, 뭐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해서 그냥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마시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냥 물을 더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 생각이 좀 줄어들면서 그 지출마저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신협에다가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날마다 저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한 달에 문 여는 시간 25일 하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모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했는데, 존니 대표님이 10,000원, 하루 10,000원 주식 투자하는 거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거기 존니 대표님 강연 갔다 오고 그거를 알아보고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막
뭐 커피값 내고 내가 막 술값 내고 막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지만 뭐 이러한 습관적 낭비를 줄여서 마련한 돈으로 노후 준비용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교육비 줄여라. 사교육비 공부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은 상관이 없지만 공부가 재미가 없는 아이들한테 왜 그 시간을 지옥에 보내냐 이거지.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냐? 학원 원장님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존니 대표님의 이론은.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그 비용으로 자신들의 자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주식 투자 그 금액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이게 얼마나 돈이 크게 창출이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지만 의외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자유롭게 아이들한테 너는 이 주식으로 나중에 그냥 기본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가 그냥 공부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학원에 집어넣고 그냥 우리가 주입식 그 교육을 받다 보면 아이들의 창의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1위 직업으로 뽑는 게 지금 어린아이들은 뭐 유튜버도 하고 싶다고 하고 뭣도 하고 싶다고 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냥 대학생 이유는 공무원이 1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안정성 때문이래요. 이제 월급을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평생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연금이 나오는 그런 안정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직업의 1위가 공무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공무원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창업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왜 그냥 평생 그냥 20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받는 공무원을 그 공부를 해서 왜 그런 거만 관심이 있을까? 그게 조금 의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사업에 관심이 있다가 한때 제가 공무원이 왜 공무원을 선호하는지 좀 공감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기가 좀 지칠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가 있었을 때 공무원들은 그냥 월급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야 그래 공무원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재밌는 건 사업이 재밌어요. 창의적인 일 이런 게 재밌어. 그때 외에는 별로 그렇게 공무원이 뭐 매력적이다, 뭐 공무원이 하고 싶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현재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은요 아이들에게 큰 재앙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력도 떨어지고 즐거워야 할 어린 시절에 그냥 일률적으로 학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자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창의성이 떨어지니까 부모를 가난하게 만들면서 노후를 망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헬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확행, 욜로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욜로는 그거잖아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그리고 소확행 그냥 작은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뭐 해빙하고 있다 이런 거랑도 비슷한 건데요. 소확행은 그나마 그런 좋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헬조선이나 욜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년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 소비를 해버린다는 그런 걸로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비를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그리고 출산율 세계 꼴찌인 이유라는 거죠.
아이들이 종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그냥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든대요. 연간 20조 원 가까이 소비되는 사교육비가 우리 자녀들의 창업 자금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대단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4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4가지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요, 도덕성이 높았어요. 물론 부자와 도덕성이 큰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둘째, 호기심이 많았대요. 왜 엄마들은 아이들이 엄마 이거는 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귀찮아하고 엄마들이 힘들어해요. 그 왜 그러면 엄마들이 너무나 호기심이 없고 일률적인 그런 교육에 주입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호기심에 어떤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수준이.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억울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것저것 좀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까지 궁금해 하면서 이런 얘기들 좀 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서 그래. 근데 호기심이 많았대요. 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는데 저는 너무나 어렸을 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들어서 제가 좀 부정적인 게 좀 달랐던 거죠.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 너무 내가 달랐기 때문에 독특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대요.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고요.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본 것은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때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제가 거기 그 같은 업계에서는 1등을 하고, 그리고 전체 그 알바 중에서 매출 1위를 찍었어요. 참 희한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사람 관계에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재주는 굉장히 능했는데 쓰는 거에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다시 회복하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돈은 진짜 소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은행에다가 모아두는 거, 요런 것만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투자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문맹이죠. 그래서 배우고 싶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래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 공부를 잘하는 게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발견한 거죠. 공부를 못해도 부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비는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들여서 물론 뭐 가치관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켜가면서까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이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게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사교육으로 많이 투자라는 거 이제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으로 아이들의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아이가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땅을 안 짚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존니 대표님 말씀처럼 나 처음에 아이 낳자마자 주식 투자 딱 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하고 이 금융 지식을 쌓으면서 너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은퇴자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대부분 사교육비로 과도하게 지출한 것을 후회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하다못해 그냥 뭐 2, 300벌이 하는 그냥 회사에 취직하거나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 10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 중 사교육비 다음으로 자가용을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통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 버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존니 대표님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자가용을 구입했어야 했지만 우리나라에 오셔서는 자가용이 필요 없대요. 왜? 교통수단이 너무 좋아서.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근데 반면에 이용료는 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자동차는요. 엄청 낡았었대요. 2006년형 미국 차를 2014년까지 운전했는데 딸이 자동차가 너무 낡아서 창피해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2014년에 약 6천만 원 정도의 미국 차를 구입했는데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답지 않게 궁색하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대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요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라는 거죠. 뭐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 즐기고 주저없이 해외여행 그냥 뭐 무이자로 딱 되니까 카드 할부로 딱 긁고 연일 먹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는 거죠. 근데 존니 대표님은 그런 걸 보면 진짜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문화를 배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노후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미 그냥 삶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삼포시대, 헬조선, 흑수저, 소확행, 욜로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삼포시대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시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깨졌어요. 몇 번 했거든요. 한 5번 정도 하고 인공수정 한 번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감정이 힘들고 이러면서 와 진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기반이 닦여 있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서도 싫어하잖아요. 왜? 언제 어느 때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고 금방 포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집일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여자들은 자신들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아이 낳는 거를 포기를 하는 거죠.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항의 그 많은 인파를 보면 누가 불경기라고 하겠냐는 거죠. 어차피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자. 지금 먹고 죽자. 이런 거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는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게 2주 동안 5kg을 뺐잖아요. 제가 찌었던 거를 다 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음식 절제를 한 거죠. 근데 예전에 과거에 김승우 회장님이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주시고 이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절제하는 법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제라는 거에 대해서 음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먹고 싶고 먹는 게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얼마나 즐거운데 그걸 포기해 이랬는데 요번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절제를 딱 하면서 지금은 제가 조금 이 다이어트를 2주 정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양을 늘렸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물을 3리터 이상을 더 진짜 한 4리터, 5리터 이 정도를 마시면서 이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들을 또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절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소비 습관도 내가 내 미래, 내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난 부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요걸 하지 않더라도 절제를 할 수 있어. 요런 개념이 바뀌면 절제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음식 다이어트 못했던 제가 절제를 해보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제목도 나오는 거고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비워냈을 때 채워진다 이러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비워내니 그리고 내가 음식 절제로 이 몸을 비워내니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절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과도한 소비를 이 투자로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가 복리의 마법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서 복리? 복리? 이게 딱 꽂히는 거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지를 못했어요. 어떤 뭐 표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커피 2잔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담배와 커피를 끊고 아낀 돈 10,000원으로 198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존니 대표님 책에는요. 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표도. 근데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는데 얼마로 됐는지 아세요? 85억 정도. 이렇게 불어나 있어요. 그만큼 주식의 가치는 복리가 복리를 부르는 마법이라는 거죠. 복리의 마법.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되게 흥분이 됐었어요. 이거구나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구나. 단기적으로 내가 잠깐 투자해서 빼고 치고 빼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이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회사의 주인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산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거는 김승우 회장님 책에도 나와요. 돈의 속성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확 돼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주식 투자는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내 사업을 접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을 치고 넣었다 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하면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 이렇게 하면 되게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맥주를 좋아해. 그러면 맥주를 마실 때 그 맥주의 제조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마시는 맥주를 내가 주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낭비성 지출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꿔보시라고 합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 소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보다 수십 배 더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보다 제가 살이 쪘다가 뭐 다이어트를 한 적은 처음이니까 정말 다시 예전 옷이 맞고 다시 20대 때 옷이 맞는다는 거는요.
이 즐거움이 생각보다 더 커요. 네. 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19년 동안 FRB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 스펀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강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도요, 금융 문맹률이 50%에 달한대요. 그래서 유명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그 중에 50%는 은퇴 후 파산 신청을 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 보통의 셀러리맨들은 평생 돈을 버는 돈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도 파산을 하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는 그 셀러리맨들에게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월급에서 1년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 주식 투자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뭐 빈곤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이 일하게 하는 게, 이게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 독립의 실현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인들은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대요. 예금 아니면. 근데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머무는데, 이런 일본인들이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 이거 되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로소득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처럼 혁신적인 기업을 일본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거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아이들까지 어른들이 금융 문맹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문맹은요, 질병인데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남편 그 친구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친구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인이 자녀에게 5만 원 붙여, 이제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 5만 원 붙여, 엄마가 주식 사놓을 거야. 네 돈으로 네가 한번 주식을 사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생각보다 되게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존니 대표님의 이 책을 경험하고 존니 대표님의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학생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것 같아. 그 돈으로 아이가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창업 비용도 될 수가 있고, 자신이 나중에 그 주식 투자로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형성한다는 거를 이렇게 존니 대표님이나 저희 같은 유튜버들 이런 방송, 책 이런 걸 통해서 개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한테 진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 자녀는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거의 흔치 않거든요. 네,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융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송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도요, 한 100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찾아볼 생각인데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금융 문맹이래요. 저는 문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존니 대표님도 간단한 금융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소비보다 지출을,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고 하다 보면은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금융 문명을 탈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이에요.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이랬다면 정말 희소기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가,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거, 이 원리를 깨닫고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복리가 어떤 원리인지 이걸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출을 줄여서 투자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그 부자의 개념은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부자에게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라면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하지 않을까요? 좋은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돈을 천박하게 여기고 뭐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뭐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부자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김성회 회장님 자꾸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연계가 돼 있어. 참 희한해요. 연계가 돼 있어, 이 책이. 근데 어떤 부자는 싫어하되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근데 존니 대표님도 한국에서는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은 부자가 다 괜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되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을 바꿔서 부자가 되길 열망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국가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 부자가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부자가 되면 우리가 유다인들처럼 이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유다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동족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우리나라 부자가 부강해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부터 이런 부자에 대한 어떤 그 기대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다면 부자가 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원금 보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금 보장이 되나요?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걸 엄청 무서워한다는 거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떤 투자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투자도 못해. 왜냐, 모르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경제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대요. 묶어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 회사에서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잘 되면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고용 창출이 되면 이 사람 돈을 벌어가.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이 또 가치가 오르고, 그리고 이 회사가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존니 대표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 원금 손실이 안 되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예금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죠.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근데 일본이요,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자금을 그냥 은행 예금으로 그냥 넣어둔대요. 아니면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대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대요. 너무나 똑같이 그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이 유대인과 똑같이, 유대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월등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세계를 이렇게 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금융 문맹을 퇴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부자로 보이려는 마음, 뭐 누가 벤츠 사면 벤츠 사야 되고, 누가 아우디 사면 아우디 사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학교 교육에서도 정규 과목으로 금융 과목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존니 대표님이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저는 거기에 100%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편견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 투자가 내 돈을
가장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집착은 유별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파트,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주식과 이렇게 그 통계를 내봤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68%, 252% 이렇게 증가를 했다면 그 같은 시기 동안에 주식은 코스피 지수는 498%포인트, 그리고 2162포인트, 그래서 5568%가 상승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3354%나 올랐어요. 그럼 뭐야?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3배가 오를 때 삼성전자 가치는 34배나 뛴 것이죠. 그리고 전통기업인 LG화학, 고려아연, 휴캠스의 주식은 각각 18배, 15배, 20배가 된 거죠.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 2003년에 상장한 게임 회사 NC소프트는 16배, 2011년도에 상장한 하나투어는 무려 43배까지가 올랐다는 거죠. 그럼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일본 얘기는 계속 나와요. 일본이 부동산으로 가격 하락이 딱 됐을 때 심각한 위협에 닥치고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깨달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보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밸류 트랩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요, 주가가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니 대표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그 주식이 엄청 가격이 싸다고. 근데 여기 그 얘기 또 나오거든요. 주식 용어로 퍼나 PER, 퍼나 PBR 요 지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주식은 매우 싸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 점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국 주식은 밸류 트랩에 걸렸어 라고. 이 밸류 트랩이 뭐냐? 가치가 덫에 걸렸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부정적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저평가가 되는 것은요,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는요, 한국 기업의 증권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식시장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래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도박하는 거잖아,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업의 퇴직연금도 주식에 투자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보유한 은퇴자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전 세계에서 가장 낮대요.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는 50%,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조차도 10%에 이르는데 한국은 2%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긍정적인 생각이시죠. 그 이유는 존니 대표님이 계속해서 계몽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밸류 트랩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좋은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치가 덫에서 풀려나는 상황은 언룩 더 밸류라고 한대요. 한국 주식시장은요,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저도 이 기회를 잡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기회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 밸류 트랩 상황을.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책.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영상
한 번 더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돼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사랑합니다.